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민법 복습 확인 문제 5번째 시간입니다. 지상권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요. 같이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네요. 우리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에 당연히 일반적으로 건물이 없는 것이 당연히 일반적이겠죠. 이 지상권의 설정 목적 자체가 건물이나 공작물, 그 다음에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는 경우겠죠.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역시 옳은 지문이네요. 우리 지상권은요, 이 용익물권 중에서도요, 우리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권이랑 달라요. 배타성이 있다는 것은 설정자의 동의 없이 내가 당연히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점유를 하는 것이고, 뭐 처분, 양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권하고 이제 전세권은요, 이런 배타성까지 주는 강력한 권리이다 보니까 필요비는 상환 청구 못해요. 그래서 유익비만 설정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상하. 우리 지상 공간뿐만 아니라 지하 공간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이걸 우리는 구분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지상에, 여기 이제 지문에는 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보시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자, 우리 이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소유권하고요. 소유권. 그 다음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 전세권은 얘들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 3가지 좀 기억해 주시자고요. 소지전 이렇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이제 지상권자도 돈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자신의 지상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즉 저당권 설정하면서 돈 빌렸다 이 말이지. 그러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이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게 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4번 틀렸네요. 우리 민법 288조예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이제 저당권자와의 이해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 지상권자가, 이제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이제 여기 소유자 있는데, 소유자가 지금 지상권 설정했는데 얘가 지료를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소멸 청구할 수 있거든요. 2년간 연체를 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저당권자의 관계를 고려를 해서 이 소멸 청구하실 때는 통지해줘라. 통지해주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이때 지상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을 둡니다. 저당권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거죠. 따라서 4번은 X 틀렸네요. 즉시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5번 지상권의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권 설정자 하면 여러분 소유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옳은 지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 매수 청구는 즉 지상권 설정자 즉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지상권자가 역시 설정자인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건물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지상권자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하겠죠. 근데 우리 소유자, 즉 설정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법에서 줍니다. 그래서 5번 역시 옳은 지문이다. 그죠? 정답은 4번이다. 그죠? 자, 2번 문제 같이 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다. 그죠? 우리 부종성.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를 못해요.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맞죠? 일단 뭐 분리가 안 되는 거, 요역지와 지역권은 여러분 부종성 붙어 다닌다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분리가 안 되니까 분리하여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맞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역권을 그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느냐? 즉 지역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자신의 지역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저당권자에게 돈 빌릴 수 있느냐? 아예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1번 문제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즉 누가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자고요. 우리 소유권자, 돈 필요하면 부동산 소유권자는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지상권자도 돈 빌릴 수 있죠. 저당권 설정하면서 지상권에다 저당권 설정하는 거지. 그럼 이때는 이제 부기등기 되겠죠. 소유자가 설정을 하면 주등기 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금 담보대출 들어보셨죠? 그래서 전세권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알아두시자고요. 소지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2번은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 3번과 4번 지문은요. 우리 지역권은, 여러분 지역권은 되도록이면 존속시켜야 되거든요. 다녀야 되잖아. 통해. 그러죠. 존속시켜야 돼요. 그래서 얘는 불가분성. 여러분 이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가 뭐냐면 되도록이면 유지하고자 하는 게 그 취지다라는 거야. 그래서 못 쪼갠다는 거야. 그럼 불가분성 이게 뭐냐면 하나가 지역권 취득하면 같이 다 취득. 그 다음 하나가 지역권 소멸 사유가 생긴다 하더라도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지역권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래 다녀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게 불가분성. 그러면 3번 지문 보시면 승역지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죠. 혼자서 안 된다. 다 소멸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소멸하겠지만 혼자서 소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소멸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 되도록이면 지역권을 유지하고자 함이 법의 취지다라는 거죠. 3번은 맞네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요역지 공유자 중 1위는 그럼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4번 X 틀렸네요. 아까 불가분성.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요역지 공유자가 여러분 이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거든요. 그럼 얘들 중에 한 명이 혼자서 지역권 소멸시키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제 지역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법의 취지다라는 겁니다. 4번 X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여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 옳은 지문입니다. 여러분 지역권도 시효 취득돼요. 우리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유권이 본권 중에서 가장 대표거든요. 이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본권에도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는 준용돼요. 따라서 지역권도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 시효 취득의 요건, 우리 소유권 시효 취득의 요건이 뭐였죠? 점유 취득 시효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주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 자평공, 거기다가 플러스 20년 점유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까지? 등기까지 해야 취득한다. 이제 소유권 시효 취득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주 점유가 뭐예요?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건데, 지역권은 얘는 빠지지. 소유의사 점유는 아니고, 그래서 평온 공연하게 역시 2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지역권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옳은 지문이네요. 4번이 틀렸다, 그죠? 3번 문제.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벌써 틀렸네요. 유명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우리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필수 요소는 맞아요. 다만 전세금은 기존에 있는 채권을 가름하는 것도 얼마든지 허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 수수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정확하게 틀렸네요. 1번 X. 그 다음 2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맞죠?
전세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전세권은 용익물권입니다. 쓰는 권리예요. 다만 전세권은 전세금을 필수 요소로 하다 보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종료가 됐을 때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되는 것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보물권의 성질, 즉 저당권과 같이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맞고. 3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자, 이 부분 시험에 잘 출제돼요. 우리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 가령 2층만 전세 가능하거든요.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2층만 전세 가능은 한데 문제는 그 일부 전세권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넣어서 경락 대금이 나오게 되면요, 그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은 인정합니다. 일부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우선 변제는 받아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3번 보시면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다만 이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경매 넣었을 때 매각 대금 나오면 우선 변제권은 인정한다라는 거.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 4번 보시면요. 4번 질문.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럼 전세권은 용익물권인데 얘가 오로지 순수 담보 물권으로 이제 전세권을 설정한다. 자, 이에 대한 우리 판례의 입장은요. 원칙적으로는 무효다라는. 왜? 전세권은 용익물권인데 아예 담보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전세권은 무효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데, 다만 우리 판례는요. 아예 용익물권의 성질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면, 즉 언젠가 뭐 전세권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전세권에 우리 담보물권,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도 인정하겠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원칙은 무효이지만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무효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왜? 담보 목적이니까 지금 당장 쓰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에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4번 질문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중요한 질문이다, 그죠? 그 다음 5번 질문 보시면요.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다라면, 자, 채권자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제3자. 그럼 결국 이 채권자라는 사람이 원래는 전세권자다 이 말이죠. 전세권자. 자, 근데 3자의 합의가 있다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역시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3자 간에 일단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채권, 이 채권은 3자에게, 이 3자에게 실질적으로는 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라면 그때는 이 전세권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5번 이 지문은요, 우리 근저당권에서도 저당권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법리 똑같아요. 그래서 3자 간에 합의가 있다라면 제3자로 하는 것도 허용은 한다라는 거지. 다만 그 채권의 실질적인 귀속은 그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유효할 수는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아주 전세권에 관한 전형적인 문제고요. 자주 다 등장하는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4번 문제.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벌써 틀렸나? 우리 앞에서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게 중복이 된다 그죠? 기출문제를 되도록이면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이렇게 달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서 그대로 한번 실어봤습니다.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름할 수 없다 했으니까 1번은 X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자, 여러분 우리 토지는요, 토지 전세권이 있고 건물 전세권이 있는데, 토지 전세권은 여러분 요거 정리해 주셔야 돼요. 최장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건물 전세도 최장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10년을 넘지 못한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이 부분 강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왜? 전세권은 토지건 건물이건 간에요. 전세금을 필수 요소라니까 전세금 돈이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금전 얘는 소멸시효가 10년이야. 그래서 우리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에서 최장 존속기간을 각각 토지도 전세금은 당연히 필수 요소거든요. 최장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합니다. 둘 다 10년을 넘지 못한다. 공이 같이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단 존속기간은 토지는 규정이 없어. 토지는. 왜냐하면 전세권은 이 토지 어떤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이 점이 지상권과 지역권과 달라요. 우리 지상권, 지역권은 특수 목적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 전세권, 토지에 대한 전세권은 목적 이하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잠깐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토지 전세권은 최단 존속기간을 둘 이유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최단 존속기간 규정 없고요.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은 세입자 보호 때문에요.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그 다음 법정갱신,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갱신이다. 그죠? 이 법정갱신. 역시 토지 전세권은요.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 없고요. 그 다음 건물 전세권만 세입자 보호 때문에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죠. 미리 이 부분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자, 건물은 법정갱신 인정되죠.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자, 법정갱신이니까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 변동이거든요. 따라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규정이니까요. 법정할 때 법률 규정 줄임말이거든. 당연히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은 발생하는데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등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틀렸네요.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세효가 있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제3자 누구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3번 보시면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X 틀렸네요. 자, 우리 기간 약정 없는 전세는요. 기간 약정 없는 전세는 뭐 토지건 건물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약정 없는 전세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소멸 통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 통고했을 때 설정자가 소멸 통고해도 6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하고요. 6개월이 지나야.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를 하더라도 역시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이 소멸 통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지금 3번이 틀린 게요.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그건 당연히 틀렸어. 언제든지 기간 약정 없으면 소멸 통고는 할 수 있는데 다만 효력 발생이 6개월. 효력 발생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간략하게 말로만 좀 언급을 할게요. 우리 설정자, 소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정자가 이제 소멸 통고를 하려면 대체할 거 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걸리니까 6개월. 설정자가 소멸 통고할 때, 걔는 당연히 6개월. 근데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주셔야 되니까 전세금은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마련하려면 시간 걸려. 그래서 얘도 역시 6개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이 점이 우리 임대차랑 달라요. 임대차는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역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요. 우리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6개월. 민법상 임대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6개월. 근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기껏 해봐야 임대인이 보증금 얼마 안 되는 보증금 돌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시간 많이 줄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거 좀 구별하시자고요. 물론 또 지금 여러분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그건 일단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 전세권하고 민법상 임대차만 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질문 보시면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X죠. 역시 우리 소유권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은요. 다른 용의권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우리 소유권은 본권 중에서 가장 대표고요. 다른 권리에도 원칙적으로 준용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보시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맞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은 쓸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는 남은 건 전세금밖에는 없어요. 전세금. 돈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결국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전세금만 받아가시면 되니까 만약에 안 주면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그래서 저당권과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지.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5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5번 문제.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유치권은 이 피담보채권하고 결련성. 자, 이 결련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게 일본식 한자 표현인데, 이 일본식 한자 표현과 꼭 부합하는 우리식 한자 표현을 좀 찾기가 힘들어요. 뭐 찾을 수가 없지. 만약 찾았으면 벌써 우리식 한자 표현으로 바꿨겠죠. 그럼 이 결련성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가장 비슷한 게 한 단어로는 안 돼. 아주 직접적인, 매우 직접적인 관련성. 그걸 우리는 결련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련성. 자, 따라서 우리 판례는요, 유치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피담보채권하고요, 피담보채권과 이 목적물과의 아주 직접적인 관련성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자, 어느 정도 돼야 우리 판례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는지 크게는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그 목적물의 수리비라든지 그 다음 뭐 공사비, 치료비, 뭐 이런 것들, 즉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들, 이런 것들은 결련성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그 목적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소가 있는데 소가 내 밭에 들어와서 그 농작물을 다 먹었어. 그러면 이제 그 소 그냥 돌려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 농작물에 대한 손해배상 해 주셔야, 그래야 소 돌려준다 이 말이지. 좀 가혹하긴 한데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요, 우리 판례는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목적물의 비용 상환 청구권 하면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비용, 필요비, 유익비는요, 그 목적물과 완전히 부합이 돼버린 그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리가 안 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 얘는 결련성이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좀 비교를 하셔야 될 게, 가령 부속물 매수 청구권 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얘들은 안 돼요. 얘들은 결련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얘는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지상물은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목적물과 직접적인 관련성 없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지상물은 예를 들어 토지가 있는데, 자, 토지, 거기에 건물을 지었어. 내가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어. 그럼 그 토지에 대한 나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거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오로지 건물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서로 객체가 달라. 그러니까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비용 상환 청구권만, 얘는 완전히 그 물건에 부합이 돼버린 거다. 그래서 요 정도 돼야 직접적인 관련성 있다, 즉 결련성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것만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결련성 인정한다. 자, 따라서 기억해 보시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 얘는 당연히 결련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게 아니라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거죠. 그 다음 권리금 반환 청구권, 더더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물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은 아니다. 그 다음 뒤에서 보시면 필요비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자, 여러분 필요비니까 얘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그죠? 그 물건에 완전히 부합이 된 비용이야. 그래서 얘는 불이행으로 인한, 역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성질만 달리 된 거지,
결국은 필요비 상환 청구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직접성, 결련성 인정합니다. 자, 근데 리얼에 보시면 원상 회복 약정이 있다. 우리 임차권에서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인데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얼마든지 원상 회복을 또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는 강행 규정으로 민법에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 약정 특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의 포기로 봅니다. 판례가요. 이미 임대차 계약하면서요. 나 그냥 전부 다 원상 회복해 줄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 뭐 비용 넣은 거 안 받고 전부 다 내가 원상 회복 다 뜯어갈게. 라고 특약을 했단 말이죠. 이 특약 당연히 유효합니다. 얘는 강행 규정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상 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이미 포기를 한 거니까 얘는 당연히 유치권 인정할 수는 없겠죠. 원칙적으로 결련성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얘는 포기를 한 거니까 유치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디귿이다. 그죠? 6번 문제.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유치권은요, 타담보물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치권은 당연히 소유자 아닌 자가 점유를 하고 있을 때 그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야. 즉 결련성 있는 비용이 발생했어. 그래서 그 비용을 변제하지 않으면 나 돌려주지 않을 거야. 그게 유치권이거든요. 따라서 당연히 전제 자체는 타인 소유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려면요. 자, 그런데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이제 건물의 수급인 하면 여러분들 아마 시공사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즉 시공사가 자기가 비용 다 넣어서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질문이죠. 왜? 내 소유니까. 내 소유 물건에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유치권은 타인 소유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 2번.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우리 유치권자는 성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하면서 그 물건을 유치라는 게 안 돌려준다 이 말이야. 근데 안 돌려주는데 관리도 안 하고 막 내팽개 쳐버리고 하면 그 유치 목적물이 얼마나 강가가 발생하겠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당연히 성관주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유치권자에게. 그래서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네요. 성관주의 의무가 있는데 유치권자는 그걸 하지 않으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면 내 물건 전부 망가뜨리고 엉망이 돼버리는데 그건 막아야 되겠죠. 하여튼 법은 상식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3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점유하고 있으면 전부 다 추정해. 점유. 소유의사도 추정하고, 즉, 우리 자주점유, 그죠? 자주점유, 뭐, 평원점유, 공연점유, 그 다음, 선의점유,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이 있음도 추정하고, 심지어 뭐, 점유 계속, 이런 것들 전부 다 추정 다 합니다. 근데 뭐는 추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고. 점유하면요. 다른 건 다 추정을 해요. 따라서 3번 질문 보시면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 없죠. 당연히 적법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점유하고 있으면요. 따라서 이걸 부인하고자 하는 자, 즉 유치권을 깨고자 하는 자가 그걸 입증하셔야 되겠죠. 3번 X.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대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어. 자, 유치권은요, 여러분, 당연히 누가 점유하셔야 돼? 채권자가 점유하셔야 돼. 채권자가 점유하면서 그 돈 안 주니까 안 돌려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인데,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갑이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우리 유치권에서 그 점유는요, 간접 점유도 인정이 됩니다. 간접 점유를 하더라도 유치권자로서 유치권 인정은 하기는 해요. 다만, 지금 다른 사람이 점유 매개 관계로 다른 제3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내가 간접 점유라고 한다면 그때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내가 간접 점유고 채무자가 지금 직접 점유를 한다. 그럼 채무자가 자기 물건, 지금 채무자가 그 물건 소유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점유한다. 이건 당연히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유치권 관련해서는 유명한 대법원 판례고요. 시험에 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한다. 그건 안 돼.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점유를 하셔야 되는데 채권자가 간접 점유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채무자 아닌 다른 제3자를 매개로 해서 간접 점유를 할 때 그때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점유할 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더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옳은 지문이네요. 5번도 옳은 지문. 자, 유치권자는 점유가 상실되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다시 점유를 바로 회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5번도 역시 옳은 지문이 되네요. 7번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 요건도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물상대위 할 수 있습니다. 물상대위라는 게 다른 물건에서 먼저 우선 변제가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그 목적물이 그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거나요. 아니면 수용이 됐을 때 법에서 이렇게 딱 규정을 둬요. 기존의 그 담보 물권의 목적물이, 예를 들어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거나 수용됐을 때, 그때 물상대위. 그것도, 자, 가령,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수용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기타 금전이나 그 대체물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이 금전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냥 그대로,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그 설정자에게 들어가더라 말이지. 그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 딱 들어가는 순간 섞여버리면 표가 안 나요. 원래 목적물은 내가 그 목적물의 저당권자면 내가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그 목적물은 딱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경매 들어가서 매각대금 나오게 되면 내가 무조건 먼저 돈 받아가는 거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목적물이 없어졌어. 가령 수용됐다. 그럼 없어졌어. 그럼 보상금을 이제 준다 이 말이지. 그럼 보상금을 줘버리게 되면 돈은 섞여버려. 그럼 특정이 안 되거든. 그래서 보상금이나 이런 거 주기 전에 반드시 지급 전에 뭘 하셔야 돼요? 압류해서 특정을 시켜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 압류는 담보물권자가 직접 하셔도 되고요.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특정만 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1번.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X. 아까 바로 말씀드린 내용 나왔죠. 이때 압류는 다른 제3자가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특정만 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뭐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 즉 전세권자가 돈 빌렸다 이 말입니다. 소유자가 돈 빌린 게 아니라 전세권자가 돈 빌렸다 하더라도 역시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요. 얘가 이 전세권이 다른 뭐 멸실이 되거나 훼손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해서 다른 대체물이 발생이 했다라면 지급 전에 압류만 하면 당연히 물상대위 할 수 있습니다.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지급 전에 인도 전에 압류하셔야 돼요. 근데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도 X. 그 전에 압류해서 특정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이미 지급이 돼버리거나 인도가 돼버리게 되면 섞이면 이제 안 돼. 그때는 물상대위 못해요. 그래서 미리 지급 전에 압류해 주셔야 된다.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자, 소실이니까 멸실이다, 그죠? 소실은 멸실, 여러분, 불타서 없어진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그죠? 소실, 멸실이니까, 멸실. 아까 제가 요건, 멸실. 그 다음 저당권자는 당연히 우선 면제권이 있고요. 그럼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 대체물이다, 그죠?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다만 아까 지급 전에 뭐 해두셔야 돼요? 이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뭐 해두셔야 돼요? 압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명 공토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토지수용법이라고 하다가 이제 조금 더 다른 거랑 통합을 하면서 법 이름을 바꿨어요. 에 따라 협의 취득한 경우 협의 취득 여러분, 협의 취득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여러분, 우리 사업 시행자가 뭔가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바로 수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용이라는 건 강제로 빼앗아가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 분들은 뭔가 사업 시행해서 내 땅을 넘기기만 하면 전부 다 수용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원칙은 여러분 수용이 아니라요. 수용이 아니라 협의 취득을 하고 협의 취득이 안 됐을 때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부디 일반인 분들도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협의 취득해도 대부분은 협의 취득으로 다 사업 시행을 하거든요. 안 될 때 그 안 되는 토지들만 수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협의 취득된 경우에라고 했으니까 협의 취득은 결국 뭐랑 똑같으냐? 얘는 매매랑 똑같아. 따라서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X다, 그죠? 제가 아까 요건 말씀드렸죠. 요건. 멸실이 되거나 목적물이 멸실이 되거나 훼손되거나 아니면 수용이 돼서 그래서 기타 금전이나 대체물이 지급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를 지급 전에 압류를 하셔야 그래야 여전히 물상대위 즉 거기서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협의 취득은 매매랑 똑같은 거니까 수용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때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으니까 X 틀렸다 그죠? 8번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 여러분 우리 저당권의 효력의 물적 범위 하면 부합물과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지만 다만 압류 후에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 자, 기억 보시면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이 됐으면 얘는 부합물이다, 그죠? 부합물. 따라서 독립적인 효용이 없는 부합물에는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그 다음, 니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 임차권. 자, 잘 보세요. 니은은 조금 난이도가 있다, 그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자, 건물에 지금 건물을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그럼 갑이 건물 소유자야. 그럼 얘는 토지 임차인이면서 건물 소유자다 이 말이지. 그리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림을 그려볼까? 만약 X라는 토지가 있고 Y라는 토지가 있는데 자,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Y라는 건물의 소유자인데 가령 토지 소유자는 뭐 을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래서 얘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얘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에 임차권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임차권. 건물은 소유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 건물의 소유권은 주된 권리, 토지 임차권은 종된 권리.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대요. 얘가 갑이 다른 사람 가령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저당권자.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이 목적물인 건물에 미치고요. 그 다음에 종물인 종된 권리, 종물에도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죠. 따라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그죠? 얘는 종물이니까. 여러분, 종된 권리, 종물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디귿.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 여러분, 대지 사용권 얘는 아예 분리가 안 돼요. 우리 집합법 건물법의 강행 규정입니다. 당연히 아예 분리가 안 되니까 얘는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만약에 저당권의 효력이 안 미치면 그럼 경매에 들어가면 그 아파트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당연히 대지사용권, 우리 집합건물법에 얘는 분리 안 됩니다.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답이다, 그죠? 9번 문제. 갑은 그 소유 나대지 X의 을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을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X 토지가 있고요. 여기에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줬다. 그래서 을은 저당권자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 그 다음에 이후 병은 X라는 토지에 Y라는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에, 건물을 완성한 후에 Y의 정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즉 여기에 Y라는 건물을 지었는데 누가? 병이라는 애가. 그래서 병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여러분 건물을 유효하게 소유하려면 토지에 대한 권리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임차권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요 다시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대요. 그래서 정은 저당권자다 그렇죠.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자, 부종성 수반성. 여러분, 우리 채권과 저당권은요, 권리는 두 개입니다. 별개의 권리예요. 다만 부종성 수반성 원칙에 따라서 붙어 다녀야 된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 그 다음에 2번.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자,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자, 토지만, 얘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니까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 2번 틀렸어요. 자, 여러분, 일괄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민법 365조에 이제 규정 두고 있는데, 얘는 일괄경매 청구하려면, 당연히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은 아예 없어야 돼. 부존재.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괄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이요 당연히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다르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사례 같은 경우는 병이 소유자잖아요. 그럼 갑과 병 소유자가 다른데 이 을이라는 애가 병 건물까지 우리나라는 토지 건물을 전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해요. 근데 이 병 건물까지 같이 경매를 넣는다? 그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괄경매는 어떤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을 해서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을 했어. 그때 일괄경매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따라서 이때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자, 정의 Y에 대한, 자, 이제 정은 건물 저당권자거든요. 그래서 얘가 Y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경매 들어갔다 이 말이지. 그리고 무가 경락을 받았대요. 여기 무가라는 애가 낙찰, 경락을 받았답니다. 자,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을 하며, 그러면 이제 무가 건물 소유자다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관한 임차권은, 이 병의 토지 임차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토지 임차권은 무에게 이전된다. 맞네요. 3번 옳은 질문. 왜? 여러분, 우리 저당권은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는 부합물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칩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자, 이 건물의 소유권, 얘가 주된 권리죠. 그 다음 토지 임차권, 얘는 종된 권리예요. 따라서 저당권은 건물에 설정을 했지만 토지 임차권에도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무는 같이 낙찰을 받게 되는 거다. 그죠? 따라서 무에게 이전된다.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 4번 지문 보시면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자,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건물을 전혀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만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토지에 있는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요. 이 건물에 있는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면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거든요. 그 다음 5번 갑이 X를 매도하는 경우, 갑이 X를 매도한대요. 매도하는 경우 을은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아까 앞에서 우리 물상대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물상대위권을 행사를 하려면 그 목적물이
그 담보 물건의 목적물이 멸실이 되거나 아니면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수용, 공용징수, 수용이 됐을 때 그때 물상대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저당권이라는 그 담보 물건이 소멸해버리거든. 멸실, 훼손, 수용의 경우는 소멸해버려. 그러니까 다른 물건, 다른 대체물에서 먼저 우선 면제 받아간다 이 말이지. 근데 매매의 경우에는 여러분 얘들이 담보 물건이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했다라고 저당권이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물건이거든. 이럴 때 소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상대위 한다는 거지. 근데 매도하는 경우는 당연히 물상대위 할 이유가 없다 그죠? 그래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역시 옳은 지문이네요. 자, 10번 문제.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여러분 채무자 그 다음 제3자 다른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돈은 아들이 빌리고요. 아버지는 근저당만 설정해줘. 우리 그 아버지 불쌍하다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제가 뭐라고 그랬지? 불쌍하니까 물상보증인. 그래서 예, 제3자 물상보증인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설정할 수 있다. 옳은 지문. 그 다음 2번 지문 보시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자,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같아야 되거든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같아야 돼. 그래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옳은 지문이죠. 다만 여기서 제가 앞에서 우리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도요. 원칙은 무효이지만 3자 간의 합의가 있고 그 채권이 그 제3자에게 그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면 그때 근저당권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무효인데. 자, 2번 맞고요. 3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 최고에게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 3번이 틀렸네요. 우리 근저당권은요. 근저당권은 이 피담보 채권의 우리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요. 이 채권 최고액 안에 전부 다 포섭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원본, 이자, 뭐 지연배상 이런 것들 전부 다 포섭이 돼요. 다만 뭐만 포섭이 되지 않느냐? 이 채권 최고액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포섭이 돼. 근데 뭐만 이 채권 최고액에 포섭이 되지 않느냐? 실행비용만. 실행비용은 무조건 경매 들어가게 되면요. 이 실행비용은 경매비용 이야기하는 거거든. 얘는 무조건 가장 1순위로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채권 최고액에 포섭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비용은 먼저 배당해주고 나머지들은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결국 여러분 실행비용이 여기 채권 최고액에 포섭이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은 다 여기 안에 들어가. 근데 왜 실행비용까지 다 넣으면 이게 넘칠 수도 있잖아요. 채권 최고액 오버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실행비용은 아예 항상 공익비용으로서 제일 1순위로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어떤 경매 절차든 간에요.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 그 다음 4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맞네요. 우리 근저당권은 계속적 계약입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저당권은 일시적 계약이라서 변제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것도 등기와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계속적 계약이니까요. 그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피담보채권은 확정됩니다. 4번 맞고. 그다음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5번도 맞네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정리를 하나 해 주셔야 될 게, 자, 우리 근저당권자 자기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겠죠. 경매 청구권이 있으니까요.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근저당권자 이외의 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근저당권자가 자기가 직접 경매를 신청을 할 때는 얘가 돈도 안 주고 하니까 내가 경매를 넣은 거야. 그러면 더 이상은 여러분 거래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경매 신청 시에 바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래 안 한단 말이지.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고요. 근데 근저당권자 이외의자가 다른 채권자가 뭐 판결받아서 경매 들어왔다 이 말이지. 다른 채권자가. 그러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경매를 안 넣은 이유는 나한테는 돈 잘 주고 하더라는 거지. 그럼 나는 아직은 거래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는 잘 주고 하니까 있어요. 그러면 언제 그때는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느냐? 다른 사람이 이제 경매를 넣었어.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낙찰을 받겠죠. 낙찰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소유자가 돼버립니다. 그럼 소유권이 바뀌면 더 이상은 거래 못해. 그래서 근저당권자 이외의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누군가가 낙찰받으신 분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소유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은 거래 못해. 그래서 그때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이 부분 근저당권과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또 문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